쌍무지게 뜨는 언덕 2부. 저자 김내성.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꿈에 그리던 교정. 이튿날 초등학교를 마친 소년 소녀들이 새로운 희망과 아름다운 꿈을 한아름씩 안고 꿈에 그리던 중학교 교문을 처음으로 들어서는 3월 초 오전 10시의 일이었다. 방송국 마루턱을 한 고개 넘어서면 동신여자 중학교 교정의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군데군데 파랗게 이끼가 낀 벽돌 담벼락에는 푸른 담쟁이 덩굴이 고개를 내저으며 기운차게 뻗어 있다. 신입생들에게는 꿈에 그리던 교정, 희망의 나라였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야만 입학할 수 있는 이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 신입생들은 지난 1년 동안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잠도 마음껏 못 자면서 시험 공부를 해왔다. 바로 오늘이 이 커다란 기쁨을 갖기 위해서였다. 모든 기쁨은 오로지 노력에서만 오는 것이다. 노력 없는 기쁨과 행복은 참된 기쁨일 수 없으며 가치 있는 기쁨일 수가 없다. 신입생들은 지금 그러한 자기들의 노력에 대한 분명한 결실을 눈앞에 보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리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나는 이 학교 학생이 된 거야. 자기들을 바라보는 상급생들이 부드러운 눈동자가 처음에는 약간 무섭기도 하고 수줍기도 하여 신입생들은 얼굴을 바로 들지 못했다. 어미닭 가운데 병아리가 섞인 것처럼 어색하고 쑥스럽고 부끄럽기만 했다. 은철이가 사무실로 들어가서 입학 수속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은주는 잔디밭 한 모퉁이에 외로이 서서 오빠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에게 끌려 하는 수 없이 따라왔지만 알아누우신 불쌍한 어머니를 컴컴한 방 안에 혼자 남겨두고 자기만 이렇게 화사한 운동장에 서 있는 것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학교가 다 뭐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오빠는 괜히 허영에 들떠서 그러지. 은주는 입속말로 가만히 종알거려 보았다. 짝 잃은 병아리처럼 외로이 서서 종알거려 보는 것이다. 그렇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기처럼 남루한 옷을 입은 학생은 하나도 없었다. 모두들 새로 맞춘 교복을 입고 새로 산 구두나 운동화를 신었다. 은주는 문득 두꺼비 등처럼 더덕더덕 꿰맨 자기의 운동화를 들여다보았다. 이 꼴로 학교에 다녀서 뭐해? 그렇게 중얼거려 보았으나 아직 어린 은주가 왜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겠는가. 더구나 남달리 음악에 소질이 있는 은주로서는 그 방면으로 나아가 타고난 재주를 한번 힘껏 길러보고 싶은 욕망이 불길처럼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은주로서는 먼 허공에 뜬 한낱 무지개와도 같은 아름다운 꿈일 뿐이었다. 너 은주 아니니? 그때 반갑게 외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은주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난 또 누구라고? 그 애는 은주와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영순이었다. 약간 주책 없긴 하지만 마음은 착한 애였다. 난 네가 학교 그만둔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너처럼 음악에 재주가 있는 애가 학교를 그만두면 어떡하니 얘. 영순이는 수손을 떨면서 은주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그러나 은주는 대답 없이 입가에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너무 솔직하게 말해버리는 영순이의 성품을 은주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왜 오늘 같은 날 운동화나 새 것으로 하나 사달라고 하지 그게 뭐냐? 영순이는 주책 없는 말을 또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은주는 화를 낼 줄 모른다. 남이야 아무렇게나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보통 애들 같으면 발칵 화를 낼 것을 은주는 빙그레 쓰는 웃음만 지어 보일 뿐이다. 운동화가 다 뭐냐고 알아놓으신 어머니를 위해 약 한 첩도 못 지어드리는 형편인데 하고 생각하니 은주는 자기를 이런 곳에 억지로 끌고 온 오빠가 자꾸 원망스러워졌다. 은주야, 학교가 참 좋아. 칡넝쿨이 있고 잔디밭이 있고 잔디밭에 누워서 흰 구름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지? 좋은 학교야. 은주가 하는 수 없이 대답했을 때 은철이가 현관에서 뛰어나왔다. 은주야, 됐다. 모든 수속은 끝났으니 이제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가 있어. 은주야, 기쁘지? 은철이는 은주의 손목을 잡고 동생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 은주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은철이는 그 순간 은주의 눈에서 이슬같이 희고 고운 눈물이 툭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울긴 왜 울어? 응? 은주야. 기뻐서. 오빠가 너무 고마워서. 은주는 울다가 이내 눈물을 씻어버렸다. 기쁘면 웃어야지. 울긴 왜 우니?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온다잖아. 그러면서 은주는 눈물 젖은 얼굴로 일부러 빙그레 웃어 보였다. 그러나 정말로 고맙기 그지없는 것은 은철이었다. 그렇지. 그렇게 웃어야 내 마음이 편하지. 자, 그럼 오빠는 일이 좀 바빠서 그만 가봐야겠어. 입학식 끝내고 선생님 말씀 귀담아 듣고 와. 오빠 어디로 가? 여기저기 갈 곳이 많아. 다른 데는 나중에 가고 우선 집에 들러서 어머니 점심 끓여드리고 가야 되지 않아? 어제까지는 은주가 매일 물을 데워 어머니의 점심을 챙겨드리곤 했던 것이다. 아참, 하마터면 깜빡 잊어버릴 뻔했구나. 그리고 어머니 베개 밑에 70원을 넣어두고 왔는데 그걸로 달걀 하나 사다가 미음에 풀어드려. 어머니 혓바닥이 해져서 너무 짜면 못 잡수시니까 약간 싱겁게 해야 해. 은주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깊기도 할까. 어머니에 대한 은주의 그 지극한 효성에 비하면 자기 같은 건 10명이 합해도 은주 하나를 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엔 은철이 편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너 하라는 대로 꼭 할게. 소금은 싱겁게 약간만 칠게. 나는 어머니가 혓바닥에 해진 줄도 몰랐어. 난 나쁜 오빠야. 용서해라. 은철이는 은주의 손목을 다정하게 꼭 쥐어준 후 은주의 어깨를 귀여운 듯이 툭툭 쳤다. 그야 오빠가 돈벌이 하느라고 밤낮 밖에만 나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일부러 몰랐나 뭐. 그래 네 말이 맞다. 은철이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는 것을 은주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휙 돌아섰다. 그리고 서너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까지 옆에 서서 두 오누이의 이야기를 재미있다는 듯이 듣고 있던 영순이가 주책 없이 한마디 툭 내쏘았다. 말로만 귀엽다고 그러지 말고 운동화나 새것 하나 사줘요. 아, 영순이의 그 말이야말로 은철의 가슴에 비수처럼 와닿는 한마디였다. 그래, 그렇게도 귀엽다고 하면서 동생의 운동화 한 켤레도 사주지 못하는 바보 같은 오빠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나는 바보다, 바보. 은철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르짖으며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머리를 푹 수그린 채 교문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 순간 달려가는 은철이의 등 뒤에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은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너더러 누가 운동화 걱정을 해달래?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잠자코 있어. 그것은 은주 같은 온순한 아이의 입에서는 도저히 나오리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날카로운 한마디였다. 듣기 싫으면 그만두렴. 제 생각해주느라고 그러는데. 영순이는 빈정거리는 말을 남겨놓고 저쪽으로 뛰어가 버렸다. 하루 사이에 달라진 소녀. 이 학교 음악교사 오상명 선생은 나이는 젊지만 대단히 점잖은 분이었다. 해방 직전 동경 우에노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교편을 잡았으며 작곡에 있어서도 약간은 세상의 이름이 알려진 선생이었다. 오상명 선생은 직원실을 나와 신학기로 활기를 띤 넓은 교정을 한번 빙 둘러보면서 여기저기 옹기종기 몰려있는 신입생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어제 그 신문 팔던 아이가 학교에 왔을까? 오 선생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교정으로 내려와 병아리떼 같은 신입생들의 사이사이를 걸어다니며 얼굴을 살폈다. 어제 종로사가에서 만났던 그 가여운 소녀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어제 저녁 무렵까지도 마련하지 못한 돈을 하룻밤 사이에 마련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무슨 커다란 기적을 바라는 사람처럼 신문을 팔려고 졸졸 따라다니던 그 기특한 아이가 불쑥 자기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같아서 오 선생은 이리저리 소녀를 찾아다니는 중이었다. 그때 실로 믿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사실이 오 선생의 눈앞에 전개되었다. 오 선생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반가운 마음에 조그맣게 탄성을 내뱉었다. 어제 저녁까지도 더덕더덕 꿰맨 운동화와 땀과 때로 찌든 남루한 옷을 입었던 바로 그 신문 팔던 소녀가 새하얀 비단으로 만든 블라우스에다 줄이 선 감색 교복 치마를 입고 예쁜 자주색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신고 있지 않은가. 오 선생은 다시 한번 기쁨의 말을 던지면서
소녀에게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너 학교에 왔구나. 거의 부르짖다시피 말하며 오 선생은 소녀의 손을 반갑게 잡고 흔들었다. 그러자 농구대에 기대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껌을 씹고 있던 소녀가 화들짝 놀라서 씹던 껌을 탁 모래밭에 뱉어버렸다. 그러고는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오 선생을 덤덤히 쳐다보았다. 그래, 어떻게 갑자기 돈을 마련했느냐, 응? 오 선생은 또 한 번 소녀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소녀는 어리둥절해서 자기 손을 자꾸만 잡아 흔드는 그 이상한 사람의 얼굴을 벙어리처럼 쳐다만 보다가 잡힌 손목을 획 뿌리치며 말했다. 아이, 이 손 놓으세요. 손은 왜 붙잡고 그러세요? 응? 이번에는 오 선생 편에서 어리벙벙해졌다. 아니, 너 나를 몰라보느냐? 몰라요. 몰라? 글쎄 몰라요. 허허, 오 선생은 기가 막혔다. 바로 어제 저녁에 만났던 이 소녀가 대체 무슨 이유로 갑자기 시치미를 딱 대는 것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어제까지 자기가 큰 길에서 신문을 팔던 것이 부끄러워서 이처럼 시치미를 떼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오 선생은 생각했다. 그래서 오 선생은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꾸 캐물어서 이 소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제 채 물어보지 못한 이름을 알아볼 생각으로 다시 물었다. 그래, 네 이름이 뭐지? 이영란이에요. 이영란? 집은 어디지? 해화동이에요. 해화동. 그러는데 현관에서 종소리가 들렸다. 자, 저리로 가서 서라. 담임 선생님들이 너희들 반을 짜려고 하신다. 영란에게 그렇게 말한 다음 오 선생도 현관 앞으로 가서 여러 선생님들과 한데 섞였다. 출석부를 든 세 사람의 담임 선생님이 나와서 신입생들을 세 반으로 나누었다. 은주와 영순이는 1반이 되고 영란이는 3반이 되었다. 이윽고 1반, 2반, 3반의 순서로 신입생들은 넓은 강당으로 들어갔다. 강당에는 벌써 상급생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입학식은 곧 시작되었다. 교장 선생님의 훈시와 상급생의 환영사가 있고 신입생의 답사가 있은 후에 쾅 하는 피아노 소리와 함께 이 학교 교가가 울려 나오자 이윽고 학생들이 재창이 웅장하게 흘러나왔다. 희망의 노래, 동경의 노래. 그렇다. 이 희망의 노래를 불러보려고 과거 1년 동안을 노력해온 신입생들이 아닌가. 신입생의 반은 벌써 교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은주는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이 감격에 넘치는 순간에도 컴컴한 방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와는 반대로 영란은 한없이 기쁘고 유쾌하기만 했다. 노래를 잘하고 피아노를 잘 치는 영란 뿐만 아니라 장래의 훌륭한 음악가로서 음악계에 화려하게 나서려는 야심만만한 영란은 오늘의 이 순간이 제일 기쁘고 유쾌했다. 그래서 지금 강당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여 머리를 갸웃하고 피아노 앞을 둘러보다가 영란은 깜짝 놀랐다. 아, 아까 그 사람이 아닌가. 그것은 틀림없이 아까 운동장에 나와서 자기의 손목을 쥐어잡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아, 그 사람이 바로 이 학교 음악 선생님이었구나. 이제부터 잘 보여. 많은 지도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음악 선생에게 멋모르고 무례하게 대한 것이 영란은 한없이 뉘우쳐졌다. 이 다음에 만나면 잘해야겠다. 영란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굳게 결심을 했다. 찻길로 뛰어들다. 입학식이 끝나자 신입생들이 홍수처럼 교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학용품이나 교과서를 사기 위해 짝을 지어 종로나 진고개로 제각기 흩어져 갔다. 은주가 교문을 막 나섰을 때였다. 야, 은주야. 어디선가 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돌아보니 정문 밖에서 민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 민구 오빠, 어떻게 여길 왔어? 너 보러 왔다. 이리 좀 와. 은주는 민구와 나란히 걸어가며 물었다. 왜, 무슨 일이 생겼어? 봉파리 자식이 말이지. 그 깨알 공부 말이야. 그 자식이 오늘 내 뺨을 한번 후려갈기고 하는 말이 너도 도둑놈의 편을 들었으니 같은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은철이하고 나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거야. 고소? 은주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고소한다는 거야. 은철이가 분명히 가방에서 2만 원을 꺼내 가졌다면서 그것을 전봇대 뒤에 서서 봉파리 자식이 분명히 보았다는 거야. 아니, 그게 정말이야?
은주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철이가 좀 수상하긴 수상해. 봉파리의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서 그 길로 나는 불이 나게 너희 집으로 뛰어갔어. 그래, 오빤 뭐래? 은주는 마음 졸이며 민구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다. 오빠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오빠의 대답 여하에 따라 은주의 앞길은 캄캄해지기도 할 것이고 밝아지기도 할 것이다. 응, 그게 말이야. 부엌에서 미음을 끓이고 있던 은철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가는 나를 흘끗 한번 바라보더니 내가 미처 말도 하기 전에 뭐야 무슨 일이 생겼어? 봉파리가 뭐라고 그러더냐? 하고 얼굴빛이 새파랗게 변하면서 외치는 거야. 그렇다. 수상하다. 암만 해도 수상하다. 그래서 봉파리가 경찰에 고소한다는 말을 했더니만 몸을 부르르 떨면서 아니야. 그 돈은 빌린 거야. 그 신사가 분명히 사례로 준 거야. 하고 부르짖는 거야. 그런데 그게 분명치가 않으니까 걱정이야. 주었다고도 하고 꾸었다고도 하고.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그처럼 사랑하고 믿고 아끼던 하나밖에 없는 자기 오빠가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경찰의 손에 붙들려 간다면 학교가 다 뭐냐. 학교에 못 다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남의 돈을 훔쳐서까지 학교에 가고 싶은 은주가 아니었다. 오빠, 나의 사랑하는 오빠. 오빠는 왜 은주의 마음을 그처럼 몰라주는 거야? 은주는 눈물이 자꾸만 앞을 가려 견딜 수가 없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은철 오빠를 내가 무서운 죄인으로 만들어버렸구나. 내가 없었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 오빠는 그처럼 무서운 죄를 짓지 않았을 게 아닌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죽어버리면 오빠는 나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 불쌍한 우리 오빠, 가여운 오빠. 그런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은주는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씻으며 민구의 뒤를 따라 전차 정류장까지 나갔다. 울지마. 울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울지 마라. 민구는 어울리지 않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은철이가 하는 말이 은주 너한테 가서 오늘은 종로사가에서 신문을 팔지 말고 진고개 입구로 가서 팔라고 하는 거야. 자기도 오늘부터 진고개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날더러 꼭 전해달래. 그래서 내가 지금 온 거야. 그런데 그런 말이 다 수상하지 않아? 무서운 것이 정말 없다면, 정말 죄가 없다면 자리를 진고개로 옮길 필요가 있겠니? 봉파리를 그처럼 무서워하고 피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수상하긴 수상해. 민구 오빠, 응? 나도 죽고 싶어. 정말로 죽고 싶어. 나 때문에 모두들 고생하는 걸 보면 나는 죽어야 할 사람이야. 은주는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은주는 정말 죽고 싶어졌다. 자기 하나만 죽어버리면 어머니의 고생도 덜어질 것 같았고 오빠의 고생도 없어질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은주는 한강다리 밑의 푸른 물결을 생각했다. 기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기찻길도 생각했다. 양잿물을 생각해보기도 했다. 바로 그때 남대문 거리에서 쏜살같이 달려오는 한 대의 택시가 은주의 시선을 번개같이 붙잡았다. 그래, 죽어버리자. 눈 딱 감고 죽어버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민구의 옆을 휙 하고 떠나자마자 은주는 눈을 딱 감고 쏜살같이 달려오는 자동차 바퀴를 향해 뛰어들었다. 15년 전에 헤어진 쌍둥이. 아, 은주야! 민구가 깜짝 놀라 은주를 부르며 불이 나게 달려갔을 때는 벌써 은주의 다람쥐 같은 발걸음이 쏜살같이 달려오는 자동차를 향하고 있을 때였다. 아, 은주야! 빵! 그 순간 날쌘 경적 소리와 함께 쏜살같이 달려오던 자동차가 끼익 하고 급히 멈추면서 자동차 옆머리로 은주의 몸뚱이를 보기 좋게 떠밀어 던졌다. 그와 동시에 은주는 가벼운 지푸라기처럼 큰 길 한복판에 낮아빠지고 말았다. 은주야! 은주야! 민구가 한 걸음에 달려와 은주의 몸뚱이를 잡아 일으켰다. 은주야! 은주야! 민구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은주를 힘껏 흔들어 보았다. 그러나 은주는 대답이 없었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은주는 죽은 사람처럼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은주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 어떻게 됐느냐. 그때 자동차 운전사와 손님으로 탔던 신사 한 사람이 뛰어오면서 외쳤다. 아, 머리를 다쳤구나. 신사와 운전사는 눈이 둥그레지며 민구의 품 안에서 은주를 안아일으켰다. 빨리 병원으로. 신사는 허둥대면서 운전사와 함께 은주를 부둥켜 안고는 자동차에 올라탔다. 네 동생이냐? 신사는 얼굴빛이 새파래져서 물었다.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옆집 아이예요. 자동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빨리 병원으로 갑시다. 네. 부항하고 운전수는 속력을 냈다. 신사는 은주를 자기 품 안에 꽉 안고 근심스러운 얼굴로 민구를 쳐다보았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데 얘가 왜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들었을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둘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왔는데 갑자기 자동차 앞으로 뛰어들지 않겠어요? 저도 그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신사는 은주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축혀 올리며 은주의 얼굴을 그제야 비로소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오, 얘가. 자기의 딸 영란이와 똑같은 얼굴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옷은 비록 남루하지만 지금 머리에 상처를 입고 갑작스런 충격으로 죽은 듯이 정신을 잃고 있는 이 소녀의 얼굴 생김새가 마치 판에 박은 듯 자기의 딸 영란의 얼굴과 똑같았다. 오, 이 아이로구나. 바로 이 아이로구나. 어제 영란이가 종로 사가에서 만났다는 그 신문 팔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였던 것이다.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내 딸. 신사는 그 순간 온몸을 흐뭇하게 적시는 아버지로서의 다사로운 애정을 느끼면서 은주의 상처 입은 몸뚱이를 힘껏 부여안았다. 이의 이름이 뭐지? 신사는, 아니 영란의 아버지 이창훈 씨는 기쁨이 넘치는 얼굴을 번쩍 들면서 민구에게 물었다. 은주예요. 은주? 네. 성은? 서씨예요. 서은주. 서은주. 틀림없는 영란의 동생이었다. 이창훈 씨는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또 하나의 자기 딸 은주를 꼭 껴안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눈을 감은 그 캄캄한 망막 속에 물결처럼 흘러가버린 15년 전 어두운 과거의 한 토막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나타났다. 평양에서 남쪽으로 약 50리가량 떨어져 있는 뱃골이라는 동네에서 영란의 부모는 살고 있었다. 집은 가난하고 영란의 어머니는 몸이 무척 쇠약하여 쌍둥이 영란이와 은주를 낳았을 때는 그날 끼니조차 신통이 끓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병까지 얻어 몸져 눕게 되자 갓난의 둘을 먹일 젖이 나오지 않았다. 그 즈음 영란의 아버지는 돈벌이를 하러 몇 달씩 집을 비운 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쌍둥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도 아버지는 집에 없었다. 젖을 못 먹여서 자꾸만 울어대는 가여운 두 어린 것을 들여다보며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알아 누워 있었다. 그때 낯선 여인네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문득 이렇게 말했다. 아무래도 두 애를 다 기르지 못할 것 같으니 하나이는 남에게 맡기는 게 어떻겠어요? 만일 그런 생각이 있다면 마침 좋은 자리가 하나 있으니 그 집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며칠 동안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는 수 없이 그 여인네의 말대로 동생 되는 아이를 눈물을 흘리면서 내주었다. 아이를 주면서 그 집이 어떤 집이냐고 물었을 때 여인네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그런 것은 알 필요가 없는 거요. 아이를 내주면 그 아이는 영영 그 집 아이가 될 것이니 나중에 아이를 다시 찾아가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려거든. 애초부터 아이를 내주지 말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아이를 내주시오.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그 여인네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어머니로서는 그 여인네가 누구이며 그녀가 아이를 갖다 준 집이 어떤 집인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아이를 데려가는 집은 아주 잘 사는 집이라오. 사람들도 모두 착해서 아이를 금지 오겹으로 여기고 귀히 기를 것이니 그것만은 걱정 마시오. 아들이 하나 있지만 그 아들을 낳고는 애를 다신 못 낳게 됐다나 봐요. 그래서 딸 자식 하나를 얻어다 기르려는 거랍니다. 어머니는 흐느껴 울면서 아직 이름도 없는 쌍둥이 중 동생을 내주며 영영 찾지 않기로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가서 기르는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이름이 누군지 통 알 수 없었다. 그 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동안에
영란이 아버지는 차츰차츰 사업이 번성하여 해방 후에는 커다란 고무 공장을 경영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집안 형편은 날로 좋아지고 살림도 풍족해졌지만 자나깨나 부모의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것은 영란이 동생의 소식이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넉넉한 집안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쯤은 영란이처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갔겠지. 어머니와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어제 영란이의 말을 듣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깜짝 놀랐던 것이다. 아직 영란이에게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란 얼굴을 보이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는 무척 놀라고 기뻐했다. 그러나 그 애가 남루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있더라는 말을 듣고는 부모된 마음에 그만 애처롭고 가여워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들 몰래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내일 저녁엔 꼭 종로 사가에 가서 그 애를 만나보고 오세요. 이름이 뭔지, 어디서 사는지 꼭 알아오세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울면서 부탁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영등포 공장에서 일찍 나와 신문 파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종로 사가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 병실에서 여기는 대학병원 외과 진찰실이다. 진찰대 위에 놓은 은주의 머리를 간호사가 하얀 붕대로 동여매고 있었다. 그 옆에서 젊은 의사가 진찰을 끝마치고 허리를 펴면서 영란의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다. 심한 충격으로 잠시 혼수 상태에 빠졌을 뿐이니 안심하십시오. 다른 데는 다친 데가 없습니까? 영란의 아버지는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의사에게 물었다. 다행히 다른 데는 다친 데가 없습니다.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이니까요. 의사는 은주의 팔을 걷어 올리고 주사를 한 대 놓고는 다시 한번 안심시키듯 말했다. 염려 마십시오. 곧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의사에게 대답한 후 영란의 아버지는 민구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애의 집은 어디냐? 도남동이에요. 은주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계시니? 어머니만 계세요. 그리고 오빠하고. 미안하지만 지금 곧 은주 어머님을 좀 모시고 와주겠니? 네. 민구는 휙 돌아서서 복도로 뛰어나갔다. 그런데 그때까지 죽은 듯이 눈을 감고 쌕쌕 숨소리만 들리던 은주가 헛소리를 했다. 죽으면 되지. 나 하나 죽으면 되는 거야. 죽으면 된다고? 영란의 아버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 애가 일부러 죽을 셈으로. 의사도 긴장한 표정으로 이청훈 씨를 쳐다보았다. 영란의 아버지는 깊은 신음을 했다. 오빠는 나 때문에 그런 무서운 짓을. 그러니까 나만 죽으면, 나 하나만 죽으면 되지 뭐. 모두들 벙어리처럼 입을 무겁게 닫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말 못할 복잡한 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의사의 말에 영란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아이는 좀 어떤가요? 머리 상처는 심하지 않은가요? 다른 곳은 그리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두개골이 제법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치료를 하자면 얼마나 걸리지요? 아무래도 2, 3주일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러나 일어나 다니기에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비어있는 입원실이 있을까요? 은주는 곧 침대에 실려 입원실로 옮겨졌다. 입원실은 창 너머 창경궁의 울창한 수목이 바라보이는 깨끗한 곳이었다. 은주는 이윽고 침대 위에서 감았던 눈을 간신히 뜨고 하얀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오, 눈을 떴구나. 정신을 차렸구나. 그 말에 은주는 가만히 얼굴을 돌렸다. 점잖은 신사 한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보였다. 은주야. 낯선 신사는 와락 달려와서 은주의 손을 잡아주었다. 은주는 가만히 생각했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는데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일까? 눈을 떴으나 심한 충격으로 말미암아 은주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은주, 네 이름이 은주라지? 이처럼 자기를 반겨 맞아주는 낯선 신사를 은주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비둘기처럼 말똥말똥 바라보았다. 여기가 어디예요? 은주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는 병원이다. 병원이요?
은주는 그 말에 방 안을 빙 둘러보며 말했다. 왜 제가 병원으로 왔나요? 죽으면 하늘로 간다지 않아요? 하늘? 신사는 마음이 아팠다. 내 혈육을 받은 내 딸이 어찌하여 이처럼 죽기를 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은주야. 신사는 애처롭고도 감격에 차서 눈물이 글썽글썽한 얼굴로 다정히 불렀다. 은주야, 네 이름이 은주라지? 네,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신데? 나는 네가 뛰어들었던 바로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다. 차라고요? 그래, 네가 덕수궁 대한문 밖 큰 길에서 내가 탄 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왔잖니. 그러자 은주는 아 하고 가늘게 외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그만 머리에 상처가 아파 털썩 누워버렸다. 일어나면 안 된다. 너는 그때 차에 떠받쳐서 머리를 다친 거야. 은주는 그제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았다. 머리는 붕대로 여러 겹 동여매져 있었다. 선생님, 은주는 부르짖으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아니다. 나는 네 아버지란다 하고 자기가 이 불쌍한 소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생각이 불길처럼 일어났으나 신사는 꼭 참았다. 갓난 아이를 내줄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이를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고 굳은 약속을 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 아이의 어머니 되는 사람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은주의 아버지라는 말을 경솔하게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잘못하면 은주를 불쌍하게 만들고 은주를 이제껏 길러준 양모에게도 약속을 어기는 행동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은주야, 울지 마라. 울지 말고 네 사정을 나한테 말해다오. 무척이나 알고 싶구나. 똑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에 나온 자기 딸이 하나는 걱정 없이 자라고 하나는 불쌍하게 자라는 이 기구한 운명을 생각할 때 아버지 되는 사람으로서 어찌 눈물겹고 가엾지 않겠는가. 아버지는 은주의 흐느껴 우는 어깨를 다사롭게 쓰다듬어 주었으나 은주의 울음은 언제까지나 그칠 줄을 몰랐다. 동생의 얼굴과 똑같은 소녀. 아주머니, 은주가 차에 치였어요. 민구는 헐레벌떡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고함을 쳤다. 뭐? 은주가? 은주 어머니는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려다가 힘없이 쓰러졌다.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에구머니나 어머니는 반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민구를 바라보며 입을 쩍 벌렸다. 그런데 머리만 좀 상했지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은주가 어머니는 온 기력을 다해 간신히 자리에 일어나 앉았다. 오늘은 어째 이처럼 나쁜 일만 생긴다니. 은철이는 경찰에게 붙들려 가고. 네? 은철이가 경찰에게 붙들려 갔다고요? 아까 경찰이 와서 붙들어 갔단다. 은철이가 뭐 남의 돈을 빼앗았다든가 훔쳤다든가. 아, 그렇다면 봉파리 자식이 일러 바친 게 틀림없어요. 아주머니, 아무 걱정 마시고 누워 계세요. 제가 잠깐 다녀올게요. 민구는 솟구치는 분노를 느끼면서 불이 났게 비탈길을 뛰어내려갔다. 탁탁 탁탁 무서운 기세로 다른박질을 치는 민구의 발자국 소리가 한적한 동네의 정막을 깨뜨리며 기운차게 울려 퍼졌다. 민구는 파출소로 은철이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은철이는 파출소에 없었다. 경찰에게 물어보니 경찰서로 넘어갔다고 했다. 민구는 다시 경찰서를 향해 다른박질을 쳤다. 그 즈음 은철이는 경찰에게 끌려 해화동 영란의 집 현관 밖에서 영란의 어머니와 마주 서 있었다. 이 댁 주인 되시는 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경찰은 영란의 어머니에게 물었다. 회사에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바로 이 녀석이 이 댁 주인인 이창훈 씨의 돈을 훔쳤습니다. 네? 그것은 영란 어머니의 목소리만이 아니었다. 어머니 옆에서 동생 영민이와 함께 서 있던 영란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아니, 영란의 놀라는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롭고 높았다. 은철이는 머리를 들지 못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뛰어들어가 자기의 얼굴을 영영 감추어버리고 싶었다.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멀쩡한 것이 남의 돈을 훔친담? 영란의 목소리가 다시 튀어나왔다. 누나, 제가 도둑놈이야? 영민이가 궁금한 듯이 물었다. 그렇대도 구두나 닦는 줄 알았더니 어쩜 도둑질까지 한담? 그래서 경찰이 붙잡아 왔어? 은철이의 머리는 더욱 깊이 수그러져 들었다. 머리를 들어 소녀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싶었으나 은철에게는 머리를 들 용기가 전혀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은철이의 볼을 소리 없이 스치며 흘렀다. 돈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까? 경찰은 영란의 어머니에게 또 물었다. 네, 어젯밤에 들은 얘기로는 2만 원인가 3만 원이 없어졌다고요. 자세한 것은 남편이 돌아와 봐야 알겠지만요. 그때 경찰은 은철을 향해 물었다. 분명히 2만 원을 가방에서 꺼냈지? 네, 꺼냈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 은철이는 모기 소리처럼 힘없이 대답했다. 그 돈은 어딨지?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은철이는 대답을 못했다. 지금이라도 그 돈을 이 어른께 드려라. 입을 꽉 다문 채 은철이는 대답이 없다. 저것 좀 봐. 남의 구두나 닦으러 다니는 것이 무슨 양심이 있으려고? 영란의 비웃는 목소리가 또다시 튀어나왔다. 그 순간 은철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무리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은철이는 그냥 그대로 머리를 수그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은철이는 한 일자로 굳게 담은 입술 위에 주먹 같은 눈물이 떨어져 내리는 얼굴을 번쩍 들고 소녀의 얼굴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아이 무서워. 영란은 한 걸음 흠칫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눈물이 앞을 가려 은철이는 소녀의 그 오만한 얼굴을 똑똑히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은철이는 팔소매로 쓱 눈물을 닦으면서 소녀의 얼굴을 다시 뚫어질 듯이 바라보았다. 아이 무서워. 저 무서운 얼굴 좀 봐. 그러나 다음 순간 은철이는 훅 하고 숨을 들이키면서 한 발을 뒤로 물렀다. 하늘 아래 땅 위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던 사랑하는 동생 은주의 얼굴이 바로 그곳에 자기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오 세상에. 은철이는 너무 놀라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다. 꿈과 같은 일. 경찰에게 끌려 은철이가 다시 해화동 영란의 집 정문 밖으로 사라진 지 얼마 후 영란의 아버지 이창훈 씨는 대학병원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때르릉 때르릉. 영란은 뛰어가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오 영란이냐? 나다 아버지다. 아 아버지 어머니 계시냐? 네 어머니 있어요. 그런데 왜? 있어요가 뭐냐? 윗사람 보고 그런 벼르장머리 없는 말을 써도 괜찮으냐? 응? 아예 아버지도 나 꾸중하려고 일부러 전화 걸었어요. 요것이 제법 아버지에게 대들기 일쓰고 그런 벌은 못 쓴다. 헤헤헤. 아예 무서운 아버지야. 아버지가 그처럼 무서우면 아이들이 길을 못 펴서 성질이 나빠진대요. 아 정말 요것이 말만 늘어서 못 쓰겠어. 네네 아버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헤헤헤. 어머니 좀 바꿔다오. 네. 그러다가 영란은 갑자기 생각난 듯이 말을 이었다. 아, 참 그런데 아버지 빨리 돌아오세요. 왜 무슨 일이 생겼느냐? 네 아주 굉장한 일이 생겼어요. 뭔데? 어제 아버지 가방에서 돈을 훔친 그 도둑이 잡혔어요. 잡혔어. 응? 경찰이 잡혔어요. 조금 아까 경찰이 그 도둑을 잡아가지고 왔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오시거든 곧 경찰서로 오시라고요. 아 글쎄 어떻게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도둑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무서운 얼굴로 나를 쏘아보지 않겠어요? 아이 생각만 해도 떨려요. 아버지 빨리 좀 돌아오세요. 네? 오냐 잘 알았다. 하여튼 어머니를 좀 바꿔다오. 네.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전화 왔어요. 영란은 커다란 목소리로 고함을 쳤다. 이윽고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 아 글쎄 어제 그 돈을 훔친. 그러자 어머니는 영란의 어머니가 이야기하려는 것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알고 있어. 영란이에게서 다 들었어. 그런데 여보 아버지의 목소리도 어머니 못지않게 흥분되어 있었다. 예 여보. 글쎄 왜 그러세요. 여보 기뻐하오. 기쁜 일이.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쁘고 반가운 일이 한 가지 생겼소. 기쁜 일이라고요? 무슨 일인데? 아 글쎄 여보. 글쎄 얼른 이야기 좀 해보시구려. 여보 이게 대체 꿈이요 생시요? 꿈인지 생시인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죠. 여보 아무 말 말고 빨리 대학병원으로 오시오. 대학병원요? 그렇소. 대학병원 외과 16호 병실로 오시오. 빨리 와야 하오. 아니 대학병원은 왜 갑자기. 글쎄 와보기만 하라는데도 당신이 깜짝 놀라 기절할 일이. 아이 참. 찾았소.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우리 딸을 찾았단 말이오. 예? 귀여운 내 딸을 오늘에야 찾았소. 정말이에요? 영란이가 어제 자기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보았다고 한 말이 그것이 사실이었소. 그게 여보 정말이에요? 글쎄 빨리 오래도. 오 하늘이 마침내 우리들을 도우셨군요. 어서 좀 빨리 오구려. 네, 곧 가겠어요. 아직 아이들에겐 아무 말 하지 말고 오시오. 네, 알았어요.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잠시 동안 얼빠진 사람 모양 멍하니 섰다가 영란에게 말했다. 영란아,
영민이하고 싸우지 말고 잘 데리고 놀아야 한다.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아이 어머니도 내가 언제 영민이하고 싸웠어요? 영란은 언제나 한 번도 부모님의 말을 순순히 듣는 적이 없었다. 넌 말마다 대꾸를 하니? 그래가지고야 멋에 쓰겠니? 아이 어머니도 딸 길렀다가 멋에 꼭 써먹어야만 하겠어요? 저거. 네가 그러니까 영민이도 널 따르지 않는 거야. 누나면 누나답게 동생을 귀여워하고 그래야지. 귀엽게 굴어야 귀여워하지. 귀엽지 않은 것도 귀여워해요? 누난 저만 잘났다고 뽐내는 게 제일 가는 재주지. 또 뭐가 있어요? 깍쟁이가? 영란은 영민에게 주먹을 들었다. 깍쟁이를 보려면 네 그림자를 봐라. 요것이. 영란은 마침내 주먹으로 영민이의 뒤통수를 주워박았다. 아야 엄마야. 영민은 그만 울음보를 터뜨려버렸다. 오 영민이 착하다. 내 잠깐 나갔다 올게. 그동안 누나하고 싸우지 마라. 누나가 자꾸만 때리는 걸 뭐. 그럼 넌 누나 방에 올라가지 말고 안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공부나 해라. 네. 그때 2층 영란의 방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울려 나왔다. 누난 공부는 안 하고 밤낮 피아노만 쳐요. 무슨 대음악가가 된다고요. 쟤까지 것이 폰만 잡았지 무슨 대음악가야. 영민이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흘겨보고는 인사를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냐 언제 봐도 영민이는 착하지. 영란의 어머니는 바삐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놀라운 소식. 민구가 돌아오기만을 은주는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민구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면서 한 발을 들여놓는 것은 민구가 아닌 낯선 중년 부인이었다. 부인은 신사와 잠깐 서로 마주 쳐다보고 나서 흰 붕대로 머리를 동여매고 창가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있는 은주의 얼굴을 놀란 듯 바라보았다. 오, 부인은 너무 놀랍고 기쁜 나머지 벌떡벌떡 뛰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조심조심 침대 앞으로 다가왔다. 부인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아, 여보 잠깐. 그때 신사가 부인을 막으며 귓속말로 가만히 속삭였다. 당신이 이 애의 어머니라는 말은 아직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부인은 남편의 말을 알아듣겠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다가 다시 한번 놀라며 짧게 외쳤다. 오 세상에 이럴 수가. 이 애가 바로 자기 딸 영란이의 얼굴과 똑같은 또 하나의 얼굴이 지금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겠다는 듯이 비둘기처럼 말똥말똥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는 영란이의 동생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머리를 다쳤어요? 내가 탔던 차에 치였소? 아유 저런저런. 부인은 은주의 조그만 손을 와락 잡아주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렇다. 내 딸이다. 분명히 내 딸이다. 15년 전 내 옆을 떠나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의 손으로 갔던 영란이의 동생이 틀림없구나. 병과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에게 주었던 가여운 딸.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 자기의 친어머니가 있는 줄도 모르고 눈만 깜빡이면서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 것이 부인은 한없이 원통하고 슬펐다. 자기 어머니를 눈앞에 두고도 딸이 몰라본다는 사실에 부인은 자꾸만 슬프고 눈물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오, 가엾은데. 네, 감정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부인 옆에서 남편이 여보 하고 막는 소리에 부인은 말끝을 꿀꺽 삼켰다. 네 이름이 뭐지? 부인은 울음 섞인 음성으로 물었다. 은주예요. 은주? 무슨 은주지? 서은주예요. 서은주. 아이 어쩜 이름이 이처럼 예쁠까? 은주. 은주는 이 낯선 부인이 왜 자꾸만 우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은주는 신사의 얼굴과 부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가만히 물었다. 아주머니 제 이름 정말 예뻐요? 예쁘고 말고 은주, 은혜은 구슬주? 네. 은주는 이처럼 자기 이름이 예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칭찬해주는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은주는 집이 어디지? 도남동이에요. 어머니는 계시니? 네, 지금 알아 누우셨어요. 아버지는 뭘 하시지? 제가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 4년 전 제가 10살 때 만주에서 돌아가셨어요. 만주에서? 네. 그럼 서울엔 언제 왔지? 해방되고 왔어요. 고향은 어디지? 아까 신사에게 대답한 이야기를 은주는 또다시 그대로 되풀이했다. 평양이에요.
평양. 그래, 아버지는 평양서 무얼 하셨지? 커다란 포목상을 하셨었대요. 그러다가 그만 장사에 실패를 하고 만주로 떠나가셨대요. 오, 그래. 부인은 다시 한번 깊은 감격에 사로잡혀 나직이 말했다. 세상이란 참 모를 일이로구나. 잘 살던 사람이 못 살게 되고, 못 살던 사람이 잘 살게 되고, 사람의 운명은 정말 모를 일이다. 정말로 그랬다.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잘 사는 집으로 보낸 은주가 도리어 불행한 아이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래, 동생은 없느냐? 없어요. 대신 오빠가 있어요. 그럼 오빠는 무얼 하지? 학교에 다니니? 은주는 대답을 안 했다. 이처럼 친절하고 상냥한 부인에게 오빠가 구두를 닦으러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싫었다. 아니, 그보다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오빠가 구두를 닦으러 다닌다는 말을 했다가 혹시 어제 저녁에 오빠가 저지른 그 일이 탄로가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운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은주는 은철이 예전 직업을 말했다. 방직 공장에 다녀요. 오, 그래. 그런데 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부인은 은주의 상처난 머리를 쓰다듬어 보았다. 그때 옆에 섰던 신사가 입을 열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일부러 차에 치이려고 뛰어든 것 같소. 네? 일부러라고요? 부인은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것 같소. 하여튼 그런 건 차차 묻기로 하고. 아니, 무슨 말할 수 없는 깊은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어린 소녀가 죽음을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딱한 사정을 생각하니 어머니 되는 부인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인은 계속 울기만 했다. 아주머니, 왜 자꾸만 우세요? 은주도 어느새 글썽글썽 눈물을 지으며 부인에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자꾸만. 은주의 이름이 하도 예뻐서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구나. 이름이 예뻐서 눈물이 나온다는 부인의 말을 은주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 은주는 무얼 하지? 학교에 다니니? 네. 아니, 네. 은주는 대답을 갈팡질팡했다. 무슨 학교지? 저 동신여자 중학교. 그러다가 은주는 갑자기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베개 위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모두 다 그 중학교 때문이다. 그 중학교 때문에 오빠가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지른 것이다. 동신여자 중학교? 부인은 깜짝 놀랐다. 그곳은 오늘부터 영란이가 다니는 학교였기 때문이다. 그때 문이 휙 열리면서 민구가 뛰어들어왔다. 은주야, 은철이가 봉파리 자식 때문에 붙들려 갔다. 경찰서에 붙잡혀 갔어. 오빠가? 은주는 고함을 지르면서 벌떡 침대에서 일어났다가 그만 얼굴이 헬쑥하게 핏기를 잃으며 다시 침대 위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아, 은주야, 은주야. 부인은 놀라 쓰러진 은주를 부둥켜 안으며 외쳤다. 여보, 빨리 의사를 불러주세요. 친절한 아주머니, 이윽고 간호사 한 사람과 의사가 달려왔다. 선생님, 이 아이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부인은 애원하듯이 의사에게 말했다. 의사는 정신을 잃은 은주를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염려 마십시오. 워낙 몸과 정신이 모두 쇠약해서 빈혈증이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그대로 누워있으면 정신을 차릴 테니 안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부인은 은주의 싸늘한 손발을 계속해서 주무르며 근심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습니다. 곧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그때 이창훈 씨가 당황한 어조로 민구에게 물었다. 은주의 오빠 이름이 뭐지? 은철입니다. 은철이? 혹시 서은철이? 그렇습니다. 서은철입니다. 그러자 이창훈 씨는 뭔가 생각난 듯이 얼굴을 번쩍 들면서 그 어떤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혀 말했다. 서은철, 틀림없는 그 소년의 이름이다. 바로 어제 내 가방에서 돈을 꺼내놓으라고 편지를 써놓은 바로 그 소년이 아닌가. 그제야 부인도 뭔가 기억난 듯 말했다. 아참 그래요. 지금 생각하니 그 편지에는 분명히 서은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럼 그 소년이 아까 경찰에게 끌려 우리 집으로 찾아왔던 바로 그 소년이 은주의 오빠? 생각하면 정말로 이상한 인연이었다. 그 은철이라는 소년은 분명히 종로 사과에서 구두를 닦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민구는 이창호 씨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럼 바로 선생님이 그 가방, 그 돈가방의 주인 되세요? 그래, 내가 바로 그 가방의 주인이다. 아, 그러세요? 민구는 깜짝 놀라며 눈을 둥그렇게 떴다. 그러시다면 선생님,
은철이를 좀 구해주세요. 은철이는 절대로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냐,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창훈 씨는 민구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으며 은근히 물었다. 그 딱한 사정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줄 수 없을까? 아,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은주가 중학교 시험을 치르고 합격은 됐으나 3만 원이라는 돈을 내지 못해서 입학 수속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학날은 오늘이고 어머니는 알아 누워 계시고 은철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3만 원이라는 돈이 그리 쉽게 마련이 안 되고 겨우 1만 원은 마련했으나 2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살고 있는 판잣집을 3만 원에 팔고 우리가 들어있는 방공호를 1만 원에 사면 2만 원이 남으니까 그렇게 해보자고 저희 아버지를 자꾸만 졸랐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도 2만 원을 쉽게 만들지 못하셔서 집을 바꾸지 못했어요. 은철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동생을 학교에 보내려고 애썼지만 마음먹은 대로 안 되었어요.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어제 돈가방을 잃어버리고 가셔서 잘 알았다. 잘 알았어. 이창훈 씨는 잠깐 동안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다시 민구에게 물었다. 그래, 은주는 왜 죽으려고 했느냐? 아, 그것은 봉파리 자식이 은철이가 가방에서 돈을 꺼내는 걸 봤답니다. 그런데 잠깐 봉파리가 누구지? 은철이 옆에서 같이 구두를 닦고 있는 아이예요. 아, 그 콧등에 곰보알 붙은 아이 말이냐? 그 깨알 곰보가 은철이를 자꾸 협박해서 훔친 돈을 나눠 갖자고요. 만일 그러지 않으면 경찰에 일러 바치겠다고요. 그러나 은철이는 그것은 안 된다고. 그 돈은 훔친 것이 아니고 잠깐 빌린 거니까 그럴 수 없다고 둘이서 무섭게 싸웠어요. 그래서 오늘 3만 원을 가지고 입학 수속을 했는데 말이에요. 봉파리 자식이 계속 경찰에 일러 바친다고 협박해서 제가 은주한테 가서 그런 사정을 말하고 오늘은 종로에서 신문을 팔지 말고 진곡의 입구에서 팔아야겠다고 했더니 은주는 울면서 자기 때문에 오빠가 그런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고맙다. 똑똑히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 그때 싸늘한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있는 은주가 눈을 반짝 뜨더니 부인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아주머니, 오빠를 구해주세요. 아주머니, 우리 오빠를 구해주세요. 오빠만 구해주신다면 저는 아주머니가 하라는 대로 무엇이든 할게요. 아주머니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애도 보고 아주머니 집에 갓난애 없으세요? 아기 울리지 않고 잘 볼게요. 아주머니, 네, 아주머니. 은주는 그러면서 부인의 손을 열심히 더듬어 잡았다. 은주야, 내 딸 은주야. 부인은 와락 달려들어 은주를 꼭 껴안고는 은주의 눈물 어린 볼에다 수없이 입을 맞췄다. 아주머니 울지 마시고 제 부탁 꼭 들어주세요. 오, 은주야. 아주머니가 아니고 내가 바로 네 엄마란다. 부인은 마침내 슬픈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가 은주의 어머니라는 말을 그만 입 밖으로 꺼내고 말았다. 믿을 수 없는 또 다른 어머니. 자기의 피와 살과 애정을 고스란히 받고 나온 딸 은주가 세상의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고이 살아있어준 그 운명의 고마움을 하늘에 감사하면서 부인은 울었다. 그러나 은주는 부인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무슨 말인지를 처음엔 몰랐다. 그때까지도 은주의 온 정신은 오빠 은철을 구하기 위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친절한 부인 집에서 어린아기도 돌봐주고 빨래도 해주려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주는 부인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부인의 얼굴을 말똥말똥 쳐다보다가 겨우 생각난 듯 물었다. 아주머니가 제 어머니라고요? 그래 은주야, 내가 바로 네 어머니란다. 부인은 복받쳐 오르는 설움과 기쁨에 흐느껴 울면서 은주의 조그만 몸뚱이를 꼭 껴안았다. 은주야, 내 딸 은주야. 은주는 부인의 품에 꼭 안기어 숨이 막힐 듯 했고 눈앞이 어지러워 두 손으로 부인의 앞가슴을 힘껏 떠밀었다. 아주머니 놓아주세요. 저를 놓아주세요. 은주야, 네 사정이 그처럼 딱하고 가여운 줄도 모르고 그저 네가 부유한 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믿었던 것이 네가 오죽하면 죽음을 결심하고 지나가던 차에 뛰어들었겠니? 아주머니는 대체 누구세요? 네 어머니야. 아주머니가 아니고 네 어머니라고. 그러나 이 낯선 아주머니가 벌써 여러 번째 말하는
네 어머니라는 한마디가 은주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충격이었다. 아주머니는 누구시기에? 아주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정말이야. 은주야, 내가 이 어미가 인정머리가 없어서 너를 그만 내 손으로 기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순간 은주는 온몸의 힘을 다해 부인의 가슴을 힘껏 떠밀면서 침대 위에 벌떡 일어나 앉았다. 헤아릴 수 없는 격렬한 감정이 은주의 연약한 마음을 무섭게 쳤다. 다른 사람에게라고요? 아주머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아주머니, 울지만 마시고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네? 이번에는 은주 편에서 부인의 손목을 힘껏 잡아 흔들었다. 이러한 광경을 보자 민구도 놀랐고 이창훈 씨도 무척 당황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마. 네 몸이 좀 좋아지고 난 후에 네 아버지가 아까 자꾸만 막는 것을 내가 마음이 약해서 부질없는 말을 먼저 해버렸구나. 부인은 남편을 쳐다보면서 약간 민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은주야, 이분이 바로 네 아버지란다. 부인은 그러면서 자기의 남편 이창훈 씨를 쳐다보았다. 어머나, 하나의 허황된 옛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은주의 표정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신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너는 바로 네 아버지가 탔던 차에 치인 거야. 이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란다. 은주야, 신사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네가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었는데 그만 네 어머니가. 그 순간 은주는 어떤 헤아릴 수 없는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혀 부인에게 잡혔던 손목을 힘껏 뿌리치며 발악을 하듯이 부르짖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모두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벌써 만주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알아 누워 계세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는 지금 내가 돌아오기를. 아, 어머니. 은주는 그 순간 컴컴한 판잣집 안에서 신음하는 어머니의 여인 모습을 머리에 그려보았다. 가슴이 쪼개질 것처럼 아파왔다. 빨리 가야 했다. 빨리 가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도 아프신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이 분명했다. 아, 어머니. 은주는 몸을 벌떡 일으켜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그러나 휘청거리는 다리는 은주의 몸뚱이를 두 발자국도 옮겨놓지 못한 채 부인의 품 안으로 쓰러지게 했다. 안 된다, 은주야. 진정해야지. 안 된다. 이창훈 씨 내에는 정신을 잃은 은주의 몸을 급히 침대에 눕히고 나서 어린 마음에 충격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의사는 은주를 살펴본 다음 주사를 한 대 놓고 나서 이창훈 씨 내외를 쳐다보며 말했다. 양심과 진실의 만남. 은철이는 경찰에게 끌려 경찰서로 가면서 영란의 그 얄밉고도 거만한 태도와 말씨가 눈앞에 어른거리고 귀에 쟁쟁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한층 더 은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동생 은주와 판에 박은 듯 똑같이 생긴 영란의 얼굴이었다. 어제 저녁 종로 사가의 택시 안에서 자기의 얼굴과 똑같이 생긴 여학생을 보았다던 은주의 말이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은철이는 확실히 깨달았다.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얼굴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은철이는 자기가 무슨 허황한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똑같은 얼굴인데 은주와 그 소녀는 어쩌면 그렇게 성품이 다를까? 이윽고 은철이는 성북경찰서 추조실에서 준엄한 문초를 받게 되었다. 경찰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봉파리 자식이 경찰에 일러 바친 것이 분명했다. 바른대로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감옥에 가게 돼. 경찰은 무섭게 호령을 했다. 바른대로 죄다 말했습니다. 은철이는 조금도 숨김없이 경찰에게 실토를 했다. 거짓말 마. 네가 그 신사의 가방에서 돈 2만 원을 꺼낼 때부터 그것을 훔칠 생각이었지. 아닙니다. 돈을 꺼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결코 훔치려고 한 게 아니고 한 달 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틀림없이 갚아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봉파리가 자꾸만 자기와 절반씩 나눠 갖자고,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고, 훔친 것이 아니고 잠깐 빌린 것이라고 그래서 싸움을 했어요. 그러나 경찰은 좀처럼 은철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어쨌든 너는 남의 돈을 훔친 도둑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뉘우치고 그 돈을 도로 내놓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 알겠나? 알겠으면 어서 돈을 내놔라. 은철이는 아무런 대답도 못했다. 돈은 이미 은주의 입학 수속금으로 다 써버린 후였기 때문이다. 아니 정말 돈을 못 내놓겠느냐? 경찰은 은철을 아주 악질소년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돈은 다 썼습니다. 은철이는 고개를 푹 수그렸다. 다 썼어? 어디에 썼느냐?
은철이는 또 대답을 못했다. 왜 대답을 못해? 이 나쁜 놈. 네가 고분고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 아직도 제 잘못을 모르는 놈이야. 너 같은 놈이야말로 악질이다. 경찰은 무척 화가 났다. 제 잘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서운 도둑놈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은 제가 그 돈을 무엇에 썼는지 그것만은 제발 묻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대답하지 않겠다는 굳은 신념의 빛이 은철이의 얼굴에 굳게 떠올랐다. 좋아. 너는 너대로 고집을 부려라.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경찰이 벌떡 걸상에서 몸을 일으켰을 때 취조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이창훈 씨가 민구와 함께 다른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아, 선생님. 은철이는 그렇게 부르짖으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푹 숙이고 말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돈가방을 잃어버렸던 이창훈입니다. 이창훈 씨는 점잖게 자기 소개를 한 후에 말을 시작했다. 모든 것은 제 실수입니다. 제가 그 가방을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온 것이 탈이었습니다. 공무에 바쁘신 몸일 텐데 이런 사소한 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창훈 씨는 취조하던 경찰에게 공손히 허리를 굽히고 나서 말했다. 실은 그 2만 원이라는 돈은 저 소년이 가방에서 훔친 것이 아니고 제가 소년에게 준 것입니다. 예? 주셨다고요? 경찰은 놀랐다. 그렇습니다. 이 소년은 분명히 가방에서 꺼냈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준 것입니다. 마음씨가 나쁜 소년 같으면 가방을 갖고 도망을 친다던가 가방에서 몰래 돈을 훔친다든가 했겠지만 이 소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은 다른 나쁜 소년의 극심한 유혹을 물리치면서까지 그 가방을 보관했다가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착한 마음씨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2만 원을 준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선생님. 은철이는 깊숙이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면서 격정에 넘친 목소리로 외쳤다.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2만 원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저 선생님은 거짓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가방에서 돈을 훔쳐낸 것은 절도범입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창훈 씨는 꽥 소리를 친 후에 부드러운 말로 은철을 타일렀다. 너는 왜 거짓말을 해서 일부러 자기 몸을 해치려고 하는 거냐? 가방 주인인 내가 그 돈을 네게 준 것이라면 그만 아니냐? 너는 그저 잠자코 있으면 되는 거야. 아, 선생님. 선생님은 어째서 저를... 은철이는 그만 정에 휩쓸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자꾸만 울었다. 고맙고 부끄러워서 은철이는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뛰어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이창훈 씨는 경찰을 저편 창가로 데리고 가서 한참 동안 수근수근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경찰이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은철이 앞으로 다가왔다. 잘 알았으니 이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라. 이처럼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이리하여 은철이는 민구와 함께 이창훈 씨를 모시고 경찰서를 나섰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은철이는 또 한 번 울었다.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나서 저는 정말로 아니다. 너야말로 드물게 보는 정직한 소년이다. 그건 그렇고 하여튼 빨리 병원으로 가서 은주를 만나봐야지. 병원이라고요? 하마터면 은주가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은주가요? 그때 민구가 옆에서 말해주었다. 은주가 차에 치였어. 차에? 민구는 자세한 이야기를 은철에게 해주었다. 아, 은주가 죽으려고? 은철의 얼굴빛이 그 순간 해말쑥하게 핏기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말이야, 이 선생님이 사실은 은주의 아버지가 되신데 은철이는 민구가 이렇게 말해도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뭐라고? 아까 병원에서 이 선생님의 사모님한테서 들었는데 이 선생님이 바로 은주의 아버지시라고. 은주의 아버지? 겹쳐드는 놀라움에 은철이는 어안이 벙벙해서 옆에 앉은 이창훈 씨를 쳐다보았다. 자세한 이야기는 후에 하기로 하고 빨리 가서 은주를 만나봐야지. 그러면서 이창훈 씨는 은철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다. 그 순간 갑자기 은철의 머리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바로 사랑하는 동생 은주와 똑같이 생긴 아까 이창훈 씨 집에서 보았던 그 건방진 소녀의 얼굴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 어떤 불길한 예감이
은철이의 머릿속에 검은 구름처럼 뭉게뭉게 떠다니기 시작했다. 학교에 못 가도 사람은 산다. 은주야,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오빠. 병실로 들어가자마자 은철이는 와락 달려들어 은주를 부둥켜 안았다. 은주야, 네가 죽으면 이 오빠와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해. 은주야,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너 하나 때문에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이 오빠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다니. 은주야. 은철이는 은주를 무섭게 잡아 흔들며 말했다. 어떤 곤란이 와도 어떤 공경에 부닥쳐도 용감하고 씩씩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나가자고 눈물을 흘리면서 굳게 약속한 것을 너는 벌써 잊었단 말이냐? 은주야, 대답을 해봐. 오빠와의 약속을 잊지는 않았지만 은주는 은철의 목을 두 팔로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중얼거렸다. 잊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오빠는 올바르게 살아나가질 못하고 오빠와 내가 굳게 약속한 대로 씩씩하고 용감하게 올바르게 살아나가지를 못하고 오빠는 약속을 배반하고 남의 가방에서 돈을 그러다가 은주는 마침내 소리치며 흑흑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오빠, 은주야. 은철이도 은주의 볼에다 자기의 볼을 비비며 눈물을 흘렸다. 모두가 나 때문이야. 학교를 못 다녀도 살 수 있는데 오빠가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해서까지 나를 학교에 보내려 한다면 나 하나만 죽어버리면 오빠는 나쁜 짓을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잖아. 은주야, 용서해라. 이 못난 오빠를 용서해라. 옆에 있던 이창훈 씨와 부인도 울고 장난꾸러기 민구도 팔소매로 눈시울을 문지른다. 그래 은주야, 네 말이 맞아. 학교에 못 가도 사람은 살 수 있다. 학교가 뭐야? 학교에 다니는 사람만 사람이냐? 학교에는 못 가도 올바르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은주야, 이 어리석은 오빠가 오늘이야 비로소 눈을 떴어. 죽음을 무릅쓴 은주의 아픈 마음을 이제 알겠어. 너로 인해 이 어리석은 오빠는 비로소 세상을 똑똑히 보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거다. 이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문제는 학교가 아니고 올바른 마음씨야. 그래 은주야, 우리 학교는 못 가도 올바르게 살아나가자. 씩씩하게 살아나가자. 네가 신문을 팔고 내가 구두를 닦으면 우리 세 식구 하루에 밥 세끼는 문제없어. 출세가 뭐야? 명예가 뭐야? 출세한 놈들의 꼴을 나는 똑똑히 보았어. 명예 있는 놈들이 하는 짓을 나는 분명히 보았어. 은주, 너는 음악가가 되기 전에, 나는 소설가가 되기 전에 먼저 진실한 사람이 돼야만 한다. 은철이 흥분한 얼굴을 덤덤히 바라보다가 은주는 눈물 젖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빠,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나의 오빠. 나는 오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어. 나는 음악가가 안 돼도 좋아. 죽는 날까지 신문을 팔아도 좋아. 어머니하고 오빠하고 도남동 판잣집에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살면 제일 좋아. 은주야. 그런데 오빠. 은주는 그때 옆에서 눈물 짓고 있는 이창훈 씨 부인을 힐끔 바라보면서 말했다. 저 아주머니가 자꾸 나보고 내가 아주머니 딸이라고 그러셔. 그제야 비로소 은철이는 머리를 돌려 자기 등 뒤에 있는 부인을 돌아보았다. 아, 은철이는 가느다랗게 외쳤다. 그것은 틀림없는 이창훈 씨 부인이었다. 또한 아까 해화동 집에서 본 은주와 똑같이 생긴 그 괘씸한 소녀의 어머니이기도 했다. 그 순간 헤아릴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다시 은철을 사로잡았다. 쌍둥이, 은주와 그 거만한 소녀는 분명히 쌍둥이구나.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옆에 서 있는 이 부인이 은주를 낳은 친어머니라면 도남동 판잣집 컴컴한 방 안에 혼자 누워 계시는 불쌍하신 자기 어머니는 양어머니라는 말인가. 아, 은주는 그럼 내 친동생이 아니었던가. 은철이는 어젯밤 은주가 택시 안에서 자기와 똑같이 생긴 소녀를 보았다는 말을 했을 때 속으로는 무척 놀라면서 겉으로는 태연스러운 표정으로 쓸쓸히 벽을 향해 돌아 누우시던 어머니의 미심쩍은 태도가 불현듯 생각났다. 그렇다. 틀림없이 은주는 얻어다 기른 아이로구나. 은철이는 부르르 몸서리를 쳤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대체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 온 세상과도 바꾸지 못할 귀여운 동생 은주가 자기와는 피가 다른 사람의 딸이라니.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은주는 내 친동생이야. 아니 설사 내 친혈육이 아니라 해도 은주만은 못 데려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은주만은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 은철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마치 부인이 당장이라도 은주를 데려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험한 눈초리로 부인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은철이는 아까 해화동 이창훈 씨의 자택 현관 앞에서 본 영란의 그 거만한 모습을 부인 옆에 그려보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안 된다. 안 돼. 절대로 은주를 못 빼앗아간다. 그 되먹지 못하고 건방진 그런 계집애가 사는 집에 은주를 절대로 못 보낸다.